계속 일을 새롭게 던지고 있어. 다만 이제 시스템이 그때 비하면 좀 완전히 갖춰졌으니까. 시스템이 네. 안정화됐고 네. 청와대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좀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네. 좀 더 시스템이 됐는데 단점은 이제 거기에 일이 더 많이 올라오는. 아 그래요. 아. 네.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면 혹시 부담감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는 부담이 됐는데 이젠 네. 그러려니 하는. 왜 그러냐면 난 너무 부담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 시간에 대통령 나의 상관이 그때 일하는 거잖아. 맞죠, 네. 맞죠. 어우 막 나는 미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왜 부담스러웠냐면 네. 1시 반 이렇게 그게 이제 톡을 남겨놓으셨어요. 네. 한 4시 5시 잠깐 깨서 화장실 갔다가 그걸 보면 1시 반에 문자를 남겼는데 제가 답을 빨리 안 맞아. 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 네. 시간이 갔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런데 이제 잠도 안 오는 거죠. 한 새벽 4시 뭐 반 그렇겠죠. 5시에 이제 잠도 안 오고 네. 막 이렇게 걱정되다가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패턴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대통령님이 잠을 못 주무실 때는 뭐 12시, 1시, 2시에도 뭐 지시사항들을 남기고 그럼 이제 저는 어차피 5시 반, 6시에는 그걸 보고 답을 달거나 아니면 출근해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뭐랄까 익숙해졌다는 것은 그래요? 네. 아니 뭐 대통령님도 요 시간은 내가 자고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막 급하게 하실 때는 이제 전화를 하시죠. 그러시겠죠. 네, 전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님한테 맞는 표현은 잠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와. 충전. 보통 사람에게 잠이나 가정 생활들이 이렇게 있다면 와. 일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정도이지. 대단하네. 네. 뭐 나머지는 오롯이 그러니까 24시간을 오롯이 일로 다 쓰고 있는 아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정치인들 많이 봤지만 네. 이렇게 온전하게 자기 거를 다 집어넣어서 일하는 사람은 전 처음 봤습니다. 전 대통령이 안쓰러운 적 처음이에요. 예전에 의원 시절 때는 대통령 제가 뭐 지난번 여기 방송 왔을 때도 말했지만 둘이 저를 꼭 부르셔서 뭐 소주도 한잔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그러신데 이번에 제가 사실은 오래간만에 통인시장에서 네. 식사를 예, 국밥 통인시장에서 드셨죠. 네. 국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요즘 술을 별로 못 드셔서 어떠십니까? 네. 어떡합니까? 예전에는 술을 피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드실 땐 또 많이도 드셨어요. 과거에는. 네. 했더니 정말 피곤해서 못 먹습니다. 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음 날 일정이. 근데 사실은 그 말씀에 제가 바로 리액션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리액션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많은 참모들도 술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거의 못 먹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새벽부터 일정이기도 하고 그렇게 오롯이 일에만 다 집중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갑자기 방산특사로 임명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무기산업 또는 뭐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수출 근거들은 대부분 로비스트들이 했던 일이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유명한 뭐 린다김이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네. 분도 있습니다. 아 우리 또 매불씨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아 진짜로? 네. 네.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은 후진국형 무기산업이었습니다. 후진국에 수출하는. 근데 이제 우리의 기술력이 계속 압도적으로 올라오면서 선진국형 방위산업 형태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래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가지고 와서 네. 무기 체제의 근간을 구축했던 게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래서 사들이는 것만 주로 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팔던 것도 후진국만 하다가 이제 선진국에 막 대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들은 일단 금액이 큽니다. 뭐 몇 조, 뭐 몇십 조, 네. 뭐 이렇게 보통 되는데 네. 그런 나라들은 로비가 통하는 게 아니라 경제 협력, 안보 협력을 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철강은 우리 걸 좀 많이 수입해줘라. 우리 철강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아니면 우리가 한국이 반도체 잘하던데 반도체 공장을 좀 지어줄 수는 없겠느냐. 뭐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서 네네. 그런 것들을 자꾸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안보실의 파트고요. 요 파트는 정책실의 파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내부에서 토론하다가 방위산업이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무기 판매였다면 이제 산업으로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됐죠. 네네. 대통령께서 그 비서실장이 한번 해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일단은
전 뭐 잘 모르죠 뭔지.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거를 파기 시작하고 네. 이걸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10조 원어치 무기를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네. 뭐 한국이 10조 원어치 무기를 사겠다.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와서 무기를 팔겠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와서 팔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나가서 만나겠죠. 이건 뭐 네. 그렇겠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무슨 산업이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특사로 온다.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온답니다. 어. 이러면 여기서 대통령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방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으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비서실장을 특사로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그렇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와 직접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를 내가 10조 사는데 철강도 팔아야 되겠고 무슨 뭐 반도체도 팔아야겠다. 그러면 그 나라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사람이 우리나라의 산자부 장관한테 요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고 좀 전달해 줘라.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소위 특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지근거리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네. 특히나 중동 국가 같은 왕정 국가에는 비서실장이 가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왔구나. 인식하는 그래서 거구나. 이 사람하고 모든 걸 상의하면 되겠구나. 어.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서실장 카드를 저희가 결정하게 됐고 그 대통령께 제가 쭉 보니까 이게 갈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갔다가 또 안 되면 비판받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말씀을 초반에 상의 드렸더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당신이 가능성을 높이는 수 있다면 여의치 말고 매일 가라. 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라. 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우리가 방산 4강을 세계 방산 4강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데 네. 네. 방산 4강의 경쟁 상대들이 너무 전 세요? 세계의 막강한 강대국입니다. 아, 그러겠죠. 너무 세구나. 미국, 중국,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의 그 막대한 나라들 한국이 거기 4강에 도전한다는 건 사실은 월드컵 4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담대한 도전인데 그거 엄청 부담스러우시겠네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잘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캐나다의 잠수함 12척 60조 원의 수주를 독일과 경쟁 중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캐나다의 방산 특사로 다녀온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캐나다 뭐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실제로 캐나다는 60조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사업 전체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크고 잠수함 12척을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캐나다 뭐 전쟁 준비해? 뭘 이렇게 뭐 많이 사? 60조나 사. 캐나다. 왜 그래? 12척을 사겠다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거죠. 우리 그럼 건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잠수함을 고쳐야 돼 수리도 해야 될 거고. 네. 조선 항만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캐나다도 그런데 철강도 좀 수입해 줬으면 좋겠고. 자동차 산업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왔으면 좋겠고. 그 이제 이렇게 타진하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성적표로만 보면 네. 이 양국으로 압축된 건데 독일과 네. 우리나라가. 네네네. 진짜요? 어때요 지금? 네, 독일- 불안한데. 네, 이게 또 이렇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유럽에서 이주를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보적으로는 나토에 가입돼 있는 뭐 나라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서적으로는 독일께 자기네 나라와 가까운 나라. 뭐 그렇겠죠. 의 것인 거죠. 네. 한국 거를 선택한다는 건 되게 뜬금없는. 그렇겠죠. 아 K-팝 데모넌터스 지금 가만히 있어.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야, 나 지금 조마조마하다. 어떤 답 나올지 가만히 있어. 아니 그래서 현재 스코어는 제가 볼 때는 49대 51입니다. 누가 50일이에요? 우리가 49입니다. 현재 스코어. 그런데 이게 짧게는 6개월의 시간이 있고요. 네. 이 결정하는 데까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안은 양쪽이 다 장밋빛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한 건지 본인 그 나라에서도 점검을 해야 될 거고 또 양쪽이 낸 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보고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 상대인 독일은 캐나다가 원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미 시장 진출의 공장을 대부분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거를 네. 관세 100% 이렇게 그래서 사이가 지금 안 매기면서 좋아. 그렇구나. 캐나다랑 사이가 안 좋으면서 캐나다에서는 기업들이 철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메우는 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네. 그럼 그게 하는 게 맞냐?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그치.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독일은 또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 대한민국은 현대차가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각기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그걸 검증하고 서로 이제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걸로 예측이 되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받아온 나라가 독일입니다. 띠로리. 어떡하냐. 그런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완전히 성장을 한 거죠. 그렇네요. 뭐 팝을 미국에서 갖고 왔지만 K-팝이 뜨듯이 우리 잠수함에 대한 신뢰는 캐나다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한국이 정말 잘하는구나. 좋다. 이건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뭐 잠수함 자체로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경쟁력이 충분한데 네. 다른 것들도 다 점수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면에서는 좀 저희가 좀 앞으로 몇 가지를 좀 잘해서 캐나다와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가 뜬금없이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통상교섭 협상 과정에서도 이게 되네 안 되네 막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뭐 이렇게 막 난리 쳤지만 그때도 사실은 대통령이 항상 중심을 맞아요. 딱 가지고 예.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상호관세 문제가 나오면서 15%에서 20%를 올린다 이러니까 또 막 나도 난리가 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입법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미국의 지적이 네. 있었고 네.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다행히 최근에 여야가 합의해서 3월 9일 전까지는 끝내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네. 법인데요? 미국 그게 아니 대미- 미국 이제 투자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 법을 입법으로 통과시켜라. 그래. 대미 투자법이라고 이제 그 법이 만들어져야 그러면 투자를 할 만한 기관도 생겨야 되고 거기에 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미국에 얼마만큼 그 사업도 분석해야 되고 하는 뭐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 특별법. 그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 법도 통과시킨다. 요거는 뭐 우리 더불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가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좀 그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냐 가지고 또 막 찾아다니던데 그 제 SNS도 와가지고 누구냐? 막 이렇게 하시던데요. 좀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했다. 네, 과한. 실제보단 네, 과했다. 대통령님이 불쾌, 뭐 대로, 경로 이런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거를 중간에 있는 참모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크게 느껴지죠. 그게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아. 대통령께서는 뭐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봤던 경로했다, 뭐 대노했다, 뭐 불쾌했다, 뭐 이런 표현에는 어울리는 거는 제가 그리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반응을 하기 이전에 청와대의 참모들이 불쾌했다. 이건 뭐 충분히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것들이 관계자 이름으로 뭐 아마 전달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 민주당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뭐 불편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뭐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너 같으면 좋겠냐? 좋진 않다. 좋지는 않지. 좀 실망스럽다. 아쉽다? 아니 뭐 어떻게 아쉽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했을까? 의문점을 가졌다. 의문점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꾸 엇박자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에 통상교섭 협상 과정에서도 이게 되네 안 되네 막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막 이렇게 막 난리 쳤지만 그때도 사실은 대통령이 항상 중심을 맞아요. 딱 가지고 예.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상호관세 문제가 나오면서 15%에서 20%를 올린다 이러니까 또 막 나도 난리가 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입법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미국의 지적이 네. 있었고 네.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다행히 최근에 여야가 합의해서 3월 9일 전까지는 끝내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네. 법인데요? 그게 입법한 법이? 미국 이제 투자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 법을 입법으로 통과시켜라. 그래. 대미 투자법이라고 이제 그 법이 만들어져야 그러면 투자를 할 만한 기관도 생겨야 되고 거기에 돈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미국에 얼마만큼 그 사업도 분석해야 되고 하는
뭐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법. 그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 법도 통과시킨다. 요거는 뭐 우리 비서 언론에서 친명이다, 친청이다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늘 공격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네. 자주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하고 만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무선에서 뭐 비서관급끼리 모임들도 있고 네. 뭐 또 당 대표 뭐 또 이렇게 국무총리 네. 뭐 비서실장 이렇게도 네. 간혹 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가령 청와대에서 원하는데 당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반대하거나 더 나아가 방해까지 하는 경우가 존재해요. 아이, 방해까지. 그건 아니겠죠. 그럼요. 예. 그건 뭐 전혀. 그건 아니지만 매끄러움은 아쉽다. 네.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곳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같아요. 현상이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한 사실을 확대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에게 반명이세요? 하면서 빵 터졌다. 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거든. 아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뭐 친명이나 친청으로 그렇게 뭐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다음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앉자마자 이게 사실은 또 아마 의원님들도 대통령을 오래간만에 보면 어렵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두 네. 분도 예전에 후보나 당대표 시절에 여기 앉았던 우리 대통령님하고 네. 대통령이 막 그냥 여기 앉는다고 하면 또 어렵다. 다를 것 아, 같아요. 저는 안 예.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만 만나게 아니 진짜 해주세요. 저는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앉자마자 이제 보통 어려워하시니까 그때 이제 막 보도가 친청, 친명, 프레임이 막 아주 강력할 자꾸 때. 이렇게 막 만들 때 네. 당도 곤란했을 겁니다. 그런 보도와 프레임이 뭐 나오는 그렇겠죠. 게 당도 곤란했을 건데 그 이제 앉자마자 반명이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막 까르르 하고 다 웃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대통령님 이제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나왔던 대목이고요. 네. 그게 뭐 정색하고 뭐 했던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 예. 오래간만에 농담 만나는. 속에 뼈가 있었다로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네. 아니잖아요. 이게 단호하게 정리해 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까? 아, 정말 제네. 너였어.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강훈식 비서실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공부량. 공부량. 네. 그러니까 공부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부처에서 올라오는 페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그거 봅니다. 다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다 봅니다. 네. 비서실장한테 주문하는 건 비서실장이 안 본 페이퍼는 올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이 봐야 돼. 네, 어. 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로만 끝나고 페이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치로 아는 건 바로바로 패스가 되고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다시 검색하고 찾아보십니다. 관련된 유튜브도 봅니다. 오. 네, 여러 가지 다 확인하십니다. 그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타운홀 미팅, 네. 뭐 생중계 이게 네.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그 전에 그 내용을 다 공부하십니다. 와.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차에서 내릴 때 네. 휴대폰 보면서 내리는 예, 경우 많아요. 많죠. 네. 보통 제가 언제 그러나 봤더니 어디 타운홀 미팅 끝나고 이제 이동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생중계했던 댓글들을 보시는 거예요. 아 댓글까지. 그 댓글을 다 보고 대단하시다. 거기에 본인이 생각이 틀린 걸 수도 있고 아. 또는 거기에 의문 사항도 있고 와. 그 있으면 그거를 비서실이나 이나 해당 주문 그 담당하는 장관에게 바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비서실장 을 받아갖고 해당 부처 장관이든 여기하고 또 상의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다음날 피드백을 갖다 올려놔야 됩니다. 와. 그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와. 그러니까 소통은 뭐 아마 제가 볼 땐 정말 그렇게 많이 하시기 좀 쉽지 않고 와.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최초의 스트리밍형 리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랫폼 리더들이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 뭐 예를 들면 유튜브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건데 생중계로 뭘 물리는 최초의 대통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는 사람은 실시간 생중계에서 3-4시간 토론할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스타처럼 나타나고 이미지 컷으로 음. 뭐 연설 한 방으로 또는 뭐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거 빼주세요. 아, 이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하나로 됐던 과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미지 하나, 말 한마디 뭐 그런 걸로는 이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국무회의 생중계를 안 한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그럼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게 민주주의가 우리 성장의 가장 큰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네. 이걸 퇴보시키기는 어려운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또 해주면 안 돼요? 야, 솔직히 야, 야. 기준이 너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진 네, 않았습니까? 근데 청와대 안에 대통령의 소위 정말 대통령 실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로 집행됐던 것들이 코스피 5천입니다. 네. 소위 관료들의 페이퍼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편합니다. 받아보면. 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네. 어. 이렇게 하면 되네. 네. 대통령은 이거 결정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만 했으면 코스피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확인해보고 심지어 뭐 유력한 유튜버들의 영상도 좀 보시고 댓글도 보고 자료를 쭉 씹은 다음에 그걸 물어봅니다. 다음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되면 기본적으로 5천을 바라보는 4천이 될 겁니다. 딱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와. 근데 갑자기 이제 호재도 생겼죠. 생각하지 못했던 거 반도체 호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좋으니까 이게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조치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로 우리가 코스피 5천을 한번 해봤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모들이 이거는 선거 앞두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네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자세로 바뀌는 거죠. 바뀌었구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이제 이렇게 다 열고 가고 성취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우리 한 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했으니까요. 뭐 정확하게는 2번 경험했죠. 한미 통상 교섭 때 네. 한 번 고비를 넘어봤고 5천도 한 번 넘어봤고. 네. 자, 이제 부동산 이거 한번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물론 과거의 경험들 어떤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이겨본 적이 없는 것이고 또는 부동산 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5년만 버티면 되지 뭐. 맞아. 약간 이렇게 하고 5년 뒤에 보자. 네. 약간 이제 이렇게 해왔던 과거의 경험치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도전이 될까? 라는 우리 스스로의 질문을 하지만 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대통령이 저 도전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비를 넘는 것을 승부수로 생각하고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걸 성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 있는 상태이고 다행히 최근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이 뭘 잘하냐 에서 봐서 첫 번째가 경제 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걸 안정화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소위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에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했던 과정들이 저희한테는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있을 겁니다. 준비된 정책은 많습니다. 아주 많고 뭐 어떤 게냐, 뭐 조세냐, 뭐 공급이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 아유.